시공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서울 경기와 남부, 강원 중남부 내륙,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동안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일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2년 만에 수사 결과가 완전히 뒤집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여야의 공방을 넘어 신구 권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데요. 뉴스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력 존엄사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원혜영 웰다잉 문화운동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이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성남 백현동 개발 수사를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기획된 정치 보복 수사다. 또 다른 쪽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했어야 할 수사를 이제서야 하는 것이다. 논쟁이 거센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요. 이 발언이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다는 일반론적인 발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과거도 정부도 했으니 우리도 한다는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거치며 이른바 적폐 수사를 지휘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도어 스태핑이라고 불리는 출근길 약식회견, 윤석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가 됐죠. 격이 없이 소탈하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정권 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과거에도 그렇지 않았느냐는 식의 입장 표명이 잇따르는 것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뭐 잠깐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오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결과 2년 만에 뒤집힌 부분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2020년 사건 당시에 해경과 국방부는 자진 월북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입장을 번복을 했어요. 두 분은 일련의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오늘 가장 크게 불거진 이슈가 바로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이유는 이제 유족의 입장 발표가 있었고 또 이것이 상당히 국민들의 감성에 또 전달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핵심이겠죠. 진상규명 지금 해서 결과 발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진상 규명이 2년 전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밝혀진 내용은 이 월북을 했다라고 하는 근거와 정황은 없더라.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발표를 했던 또 근거가 있겠죠. 이유가 네.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규명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정쟁하러 가서는 혼란스러워지겠죠. 국민들은. 예. 그러니까 정쟁하러 갈 사안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와 국민의 생명 안전은 구분돼서 이 부분이 다루어지고 정확하게 확인이 될 필요가 우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추가로 증거를 확보해서 판단이 달라진 것이냐 아니면 증거와 관련 정황은 그대로인데 판단만 달라진 것이냐 이게 좀 논란거리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후자죠. 이 국방부와 해경이 밝힌 바는 후자예요. 정확하게. 그렇죠. 왜냐하면 추가적인 내용은 없죠. 네. 기자들이 그 부분 다 물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2년 전에 이제 이게 자진 월북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정황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그럼 달라진 거냐 아니면 또 그런 정황들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온 거냐에 대해서 국방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기자들이 입장 번복이 맞느냐는 거에 대해서 번복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자진 월북이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입증을 지금까지 못한 것이다.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예. 이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진상 규명이 되든지 아니면 뭐 이게 문제가 뭐 어떤 내용인지가 확실해지려면 뭔가 다른 사실이 나왔든지 기존의 해석을 바꿨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두고 지금 이제 이런 자진 월북의 증거를 못 찾았다라는 입장만 덜렁 나온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입장 표명의 배경이나 뭐 의도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이후에 이제 정치적인 혼란, 정치적인 논란을 불거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원하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인데 그게 네. 잘 되려면 정치적인 논란과 정치적인 대립구도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해경이나 국방부의 판단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코 이게 간단하게 아닌 것이 유족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 실장을 고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사수사도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검찰 수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감사원이 나서겠다고 예.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 저는 한 네. 세 가지로 봅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은 월북의 근거가 뭐였나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야 어떤 상황들이 이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줬는지가 분명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 국방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국방부는 해경의 판단 자료를 참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해경은 국방부의 판단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서로 간에 판단 근거가 됐던 건 무엇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아니고 또 하나는 이 청와대에서 지침이 전달됐다라는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국방부가 그렇게 설명한 국방부가 이야기를 거죠? 했죠.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정확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청와대에서 전달된 내용이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건 아니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는 실제 이제 사건이 있었던 날이 2020년 9월 22일이었는데 이때 한 6시 38분경에 6시 한 40분경일 겁니다. 40분경에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것이 서면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이 됐고 예. 실제
이 공무원이 사망한 것은 그로부터 한 3시간 뒤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3시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네. 이 부분도 좀 정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하나는 그때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죠. 나부 예, 예. 연락 그리고 채널을 통해서 북쪽에 혹시 실종자가 갔는지 확인 좀 하고 그렇죠. 협조를 좀 실종자 희속에 수색 작업에 있어서 협조를 구했더라면 맞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참혹하게 사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지 그렇죠.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죠. 당시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유엔 기조연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북 북한을 의식한 것이 어떤 영향을 줬을 수도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북한과의 당시 2020년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모든 걸 이제 신중하게 다룰 수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예. 감정이 아니라. 그럼 그게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처리 자체가 미숙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었던지 그 부분이 정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설명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기록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해버려서 그거는 볼 방법이 없다.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국가안보실도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 기록을 지금 못 본 상태에서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을 공개하면 지금 되는데 공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국회에서 결의를 하면 볼 수가 있죠. 아니 물론 있죠. 예, 예. 고등법원 판사의 그 판단에 따라서도 공개할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뭐 120석 가까운 의석을 또 민주당이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렇다면은 그 기록물 핵심적인 기록물을 들여다보지 않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것도 또한 이것도 또한 섣부른 판단 아니냐 이런 얘기가 뒤따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복잡해요 상황이. 그렇죠. 사실 이 얘기만 1시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복잡한 얘기고 사실 그 당시에 이 자진 월북이라는 것의 판단 근거를 물론 정황들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밝혔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그런 판단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그 당시 청와대가 국회 국방이나 정보 이런 데 보고했고 그 자리에서 논의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뭐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고려해서 뭐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등등의 의혹은 그 당시에도 제기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당시 답을 다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지금 이제 이 실체가 뭐냐를 얘기를 하면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네. 이제 다 소용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절차 그런 이전에 했던 얘기가 새롭게 네. 다시 무슨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은 이게 뭐 그 당시에 저는 아쉬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 정부의 어떤 처리에 대해서 이게 자진 월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첫째로 어쨌든 북한이 그런 만행을 저질렀으면은 공동조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공동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도 북한이 응하는 듯 했지만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동조사를 제안했는데 북측에서 그 응답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애매했어요. 네. 이게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추가적인 액션이나 제스처가 있어서 북한을 압박하든지 이런 게 됐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유족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네. 거기에 대해서 왜 정부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근거 자료는 뭔지에 대해서 유족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진상규명을 따로 요구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이전 정부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제쳐놓고 지금 어제부터의 상황을 쭉 보면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는 논란과 정쟁만 남은 건데 그러면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은 이게 뭐 이전 정부가 왜 은폐했느냐 축소했느냐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압력을 넣었느냐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일단 유족들이 대응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유족들이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은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네.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거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의결하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3분의 2가 동의하면 그렇죠. 다만 그런 경우에도 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보여주기가 어려워가지고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경우에 아주 제한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네. 정보위 일부 또 유족 일부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결하는 방법을 이 머리를 모아서 논의하는 게 중요하지. 예. 이전 정부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뭐 잘못됐다는 거냐라든지 또는 무조건 이전 정부는 그 북한 눈치를 봐가지고 우리 국민이 희생된 거를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니냐 벌써부터 이렇게 치고 나온다든지 이 양쪽의 이런 정쟁화가 저는 큰 문제고 오히려 이게 유가족들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마 김이나 평론가 말씀하시는 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전례가 있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른바 NLL 대화력 사건이 터졌는데 실제 들여다봤잖아요. 근데 나중에 와서 정반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럼 그거 사전에 자료 누가 유출했느냐 가지고도 또 이게 검찰이 수사해서 그리고 사법 처리까지 가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쟁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김성한 앵커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저는 다른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때는 NLL 북방에선 대화록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의 대화였었고 예. 이번 건은 저는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었던 상황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다른 차원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러면 여야가 합의 지금 그렇죠. 민주당이 저는- 적극적으로 저는 이 정보를 나설 필요가 공개해야 있다. 되는 것 자체가 예. 왜 공개해야 되냐면 국방부나 해경의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때 충분히 절차를 거쳐서 예. 발표를 한 사항이라면은 지금 와서 그것을 번복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번복은 현 정부의 무언의 압박을 받아서 생각을 바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네. 하태경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한 방송에 나와서 해경으로부터 들었다. 자기 의원실로 찾아왔다.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그게 진실이 아니다. 네. 그 이야기를 라디오 방송에서 했단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정쟁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공개를 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지금 유가족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정보는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정치권이 논의할 때 네. 서로의 의도에 대한 건 일단 좀 제쳐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왜 그 이 자진 월북이라고 성급히 발표했느냐에 대한 의도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 해경이나 국방부가 이 사실상의 판단을 번복하도록 했느냐라는 의도 그건 배제를 하고 네.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따지는 게 우선돼야 되고 이게 의도를 생각하게 되면 의도는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추측할 수 있거든요. 네. 드디어 뭐 예를 들면은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수사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전 정권에 대한 어떤 이 보복수에 나서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과거 정부가 북한 눈치 보느라고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완전히 이렇게 무시했구나 뭐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이게 예를 들면은 왜 그럼 국방부랑 해경은 어제 그런 발표를 했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후보 시절에 예. 이 유족들의 진상규명 요구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정부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항소한 게 있어요. 이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서. 네. 근데 항소 취하라는 게 정부가 그 취하를 하는 이유는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예. 취하하는 것인지. 예.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국방부랑 해경이 여태까지 어쨌든 수사를 해온 게 있으니까 그 수사에 대한 결론이 있어야 사실은 항소 취하에 대한 설명이 또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온 결과로 볼 수도 있는 거여서 그러면 이제 진상규명의 단계로 가면 그리고 여러 논란할 거 없이 진상규명의 단계로 중지를 모아갈 수가 있으면 그런 의도에 대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너무 이거를 정치적인 논쟁 구도로 가져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족 측에서 서훈 국가안보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좀 고발했죠.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지금 자연스럽게 청와대 쪽으로 뭔가 포커스가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이 산업부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하고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 수사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사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민주당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막아서 못했던 사건을 이제야 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 지금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자꾸만 오해를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법적 행위라는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과 균형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지난 정치권의 의혹들을 망라해 보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에만 있는 거냐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든 죽어있는 권력이든 가리지 않고 그건 상관없고 다 수사를 한다 그러면 균형성 있게 수사해야 할 사안들을 다 수사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법 시스템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거 보복 수사 아니냐 또는 검찰공화국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분명한 근거. 그리고 네. 그다음에 그것을 법원에서 결정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뭐 법원의 결정까지 못 믿으면 믿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이 부분입니다. 정확한 절차. 그러니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저는 뭐 제가 로스쿨을 나오고 또 검찰 뭐 관련된 내용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저는 구속영장이 어떨 때 통과가 된다라는 것은 실질 검사를 통해서 통과된다는 것은 여러 차례 확인을 한 바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네. 뭐냐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죄예요. 소명. 두 번째로는 도망입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어디로 도망을 가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증거인멸이에요. 2017년과 18년에 있었던 일이 지금에 와서 추가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내용이.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 돼요. 가리지 않고.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이걸 누가 보더라도 아 검찰이 절차를 잘 전개를 해서 진행을 해서 수사를 했더니 이 사람 범죄가 상당히 개연성이 크다. 그러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이것을 오해를 안 하게 되는 것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수사 내용까지 우리가 들어가면서 얘기하기에는 시간도 좀 너무 지나치게 적고 거기까지 논쟁하면 뭐 논쟁이 길어질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정치 쟁점화 됐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정치적 의미로 본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뒤따르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정치 보복 수사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 이제 발언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예.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화법이 워낙 만연체고 네. 이렇게 어떤 농담 그리고 어떤 진지한 얘기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뜻모를 이런 것들을 막 뒤섞어서 좀 말씀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오해를 네. 사기 딱 좋은 그런 화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도어 스태핑을 또 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라는 게 남탓 같잖아요. 이 상대 정당이 정권 잡았을 때 다 했던 거는 나는 하면 안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 어디가 정권을 잡든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것을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좋은 거고. 네. 그런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얘기가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 발언의 어떤 뭐랄까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이걸 이제 정치 보복사다 이 기획수사다라고 처음부터 규정하는 거는 저는 좀 섣부른 측면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과거에 검찰이 했던 전적들을 보면은 그런 기획수사, 보복수사 했거든요. 과거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안 할 수 있도록 발언이나 이 메시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더군다나 민주당 정부 때 했던 수사의 책임자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기 딱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할 게 아니라 이 수사는 절제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해가 없도록 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마찬가지입니다. 중대범죄를 수사하는데 이것을 보복이라고 믿을 국민은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국민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네. 아니죠. 마찬가지로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문무일 검찰총장이 했던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외과수라듯이 환부만 드러내는 이 수술이 중요하다. 그리고 검사들이 막 이렇게 격언처럼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칼을 찌르되 비틀지는 마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 검사 좋은 식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좋은 얘기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아니네요. 제가 이제 어디서 주워 들은 게 그래서 이런 얘기 좋은 얘기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자극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계속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이것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또 반발하는 하나의 또 지점이 그러니까 그 검찰 수사도 검경이 수사하는 부분도 수사하는 부분이지만 뭐 이른바 이제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게 백운규 전 장관이 산하기관장들을 상대로 사퇴를 종용했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핵심적인 내용은.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으로 또 연결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걸 명확한 증거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상혁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보수신문에서 뭐 농지법 위반과 관련된 의혹 제기가 나온다거나 과거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문제가 또 떠오르기도 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리고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은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고
이거를 어떻게 그럼 해석하면 좋을지. 이게 이런 것과 그 검찰 수사 이런 것들로 볼 때 과거에 있었던 일이 또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민주당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피해야 될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냥 우리가 손쉽게 예측을 하면 검찰 수사를 강화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리 의혹들을 다 파헤치는데 모든 정부의 노력이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고찰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내로남불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뭐 문재인 정부는 다 잘한 거냐? 그런데 비판도 하나도 안 하고 왜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다 뭐 비판하고 왜 좋은 걸 안 하고 문제가 있는 걸 그걸 따라서 하려고 그러고 강대강 대치를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냐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문재인 정부 비판 많이 하잖아요. 네. 심지어는 뭐 조국 또 검수완박 이재명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도 비판해요.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한상혁 위원장 문재인 정부 때 인물 아닙니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아예 다 배제하세요.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야죠. 끌어들여야죠. 그래서 오히려 오셨어요. 제가 뭐 저기 연락을 드렸어요. 이렇게 나가는 게 그게 저는 뭐냐. 이게 이른바 말하는 장선단패다. 장선단패. 장점은 선택하고 단점은 폐기한다는 거죠.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 통합의 정치다. 이 순간 통합이 되는 거예요. 예, 한상혁 전현희 두 위원장은 뭐 국무에 참석하지 마라.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종의 한겨레 신문 표현으로 왕따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던데요. 일종의 이제 과거 정부에서도 반복됐던 일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 이전 정부 인사들 그만두라고 하는 사퇴의 어떤 시그널로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졌는데 명시적으로 사실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왜냐하면 이미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문제가 나와서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회적으로 계속 사퇴 압박을 넣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시선이 이제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걸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는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통합의 이미지하고는 조금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김남편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여당의 무슨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여당 의원들이 이 방통위원장이나 국민권익위원장 이전 정부 사람들이니까 물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런 정치적인 의사표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런 여당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인사권 가진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는데. 정치권에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이제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이걸 최대한 어쨌든 맞춰서 이 생각을 해보면 국무위원은 아니다 이 뜻이겠죠. 이제 그 부분은. 그래서 방통위원장이랑 국민권익위원장이 2008년 이후에는 계속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왔고 특히 국민권익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내용이 부정부패나 이런 것에 대한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반드시 국무회의에 참석시킬 필요는 없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두 개 직책에 대해서 누가 임명이 되든지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인사가 임명이 되어도 앞으로 국무회의에서는 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참여 안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다. 얘기가 이렇게 된다면 저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 정부 사람들이기 때문에 와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면 저는 그거는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한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뒤에 이어진 얘기가 사실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예를 들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할 얘기도 많고 하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국무회의라는 틀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우리 편이 모여서 한다라는 게 전제가 아닌 거잖아요. 국무회의에서 하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게 국무회의에서는 그러면 지금 정부하고 여당 사람들만 공유하는 어떤 비밀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야당 출신인 사람들은 들으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자리인 것이냐.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부분은 메시지를 잘 정제하는 것이 역시나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야당에게 반발의 빌미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지금 앞서 말씀하신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정쟁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 되거든요. 저는 네. 이거 조심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상당 기간 논란이 계속될 것 같거든요. 보니까. 저도 조금만 그래서 곁들이면 마지막으로 좋겠습니다. 네. 이 주제에 관해서 정리하실 겸 해서 네. 배영찬 소장께서 이게 어떻게 논쟁이 갈지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이건 논쟁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답을 다 냈는데 그 답은 뭐냐면 예. 참석을 해야 되고 국무회의에서 참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권한이 주어진 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임기가 있으니 그 임기를 누가 보장하는 거죠? 국민이 보장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 아니 헌법이 보장했는데 왜 사적 판단이 들어가죠? 사적인 판단이 들어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임기가 있다는 이야기는 국민의 네. 요청을 받아서 역할을 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헌법 정신과 공정과 상식에 반하지 않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국민의 기관장이지 어떤 정권의 기관장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네네. 행정부가 어떤 정권의 기관장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다음에 네네.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더군다나 이거는 우리가 상권 분립이 되어 있으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잖아요. 행정부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법치를 강조해왔던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현실로 옮길 것이냐 이런 숙제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위원장의 경우에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장관직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는 곳인데 임기가 남아있는데 사실상 국무회에 참석하지 말라. 이건 뭐 하여튼 야권에서는 계속 뭐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상황을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장 얘기를 좀 해보죠. 먼저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의원이 이렇게 지금 검경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권 도전이 가능하겠느냐. 일종의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시각이 있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또 뭐 선거 패배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쪽도 있는데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뭐 예. 당권 도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의 태도를 보면은 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과거에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같은 경우에는 예. 얼마든지 수사를 해봐라 이런 태도가 처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수사를 해도 이 거리낄 게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사를 해도 된다 이런 태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막 시작이 되니까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를 딱 규정을 하잖아요.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지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정치 보복이 시작이 됐고 이 국회의원이 된 것도 나름대로는 그것에 대한 방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 당대표 정도 하는 그러한 위치에 가서 더더욱 이제 이런 이 정치 보복이나 이런 것들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겠는가. 저는 네. 그렇게 좀 해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태도를 고수하는 걸 볼 때 당권 도전의 의지나 의사는 굉장히 강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고려해야 될 게 비단 이 문제의 사법 리스크 문제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일부러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대표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정면 대결하자 이런 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당내에도 있고 그리고 꼭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은 부적절하다라는 게 지금 초선 의원들, 재선 의원들 그리고 뭐 더미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공개적으로 막 분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응은 잘 안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명확하게 이재명 의원 쪽에서 반론할 거리가 지금 없거든요. 반론할 거리가 없으니까 사실 왜 나는 이 당권 도전하면 안 되냐, 왜 당권 도전 못하게 하느냐라는 취지의 이제 반론만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해석을 하면. 네. 근데 그런 차원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말 당권 도전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겠다면 예. 그 해야만 되는 이유를 전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방향으로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네. 저는 당권 도전을 한다고 봅니다. 그 당권 도전의 명분과 또 설득은 이재명 의원이 직접적으로 또 제시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예. 저는 국민 전체를 다 설득하거나 만족시키기는 참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검찰 수사만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더 옥지에 오에 따라서 저는 더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은 지금 검찰 수사가 깊숙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당권 도전 안 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의혹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 자체는 오히려 더 이재명 의원에게는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종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과 관련된 조사 결과들을 보면 전체 응답자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결집하는 양상이거든요. 예. 이게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개딸이든 양아가 됐든 여하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의 속성은 구분하지 않고 결집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법적 방어와 별개로 정치적 방어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정치적인 시국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오히려 검찰 수사가 더 적극적으로 전개되어 올수록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은 더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렸어요. 보니까. 아니에요. 같은 의견입니다. 이게. 나오긴 나올 것이다. 의사는 분명할 것이다. 예, 네, 예. 의사는 확실하다. 제가 이제 말씀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근데 당내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그거를 좀 고려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고려하면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아니요. 그래서 그걸 넘는 어떤 명분과 그런 걸 가지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게 알겠습니다. 아니면 안 나오는 게 김민하 좋고. 평론가는 시종 부정적이었죠. 뭐 아니 부정적인 그렇게 생각도 의견이 있고. 엇갈리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럼요.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거니까요. 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죠. 이준석 대표, 정진석 당 최다선이자 중진 의원하고 또 막 서로 간에 갈등을 빚고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또 안철수 의원하고도 또 갈등을 빚고요. 이 지도부 구성 문제 가지고 지금 서로 최고위원을 누가 추천을 하고 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이런 논란이 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지금 국회 윤리위 개최 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경전 벌이거든요. 왜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복잡한 양상에 권력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두 분 말씀 한마디씩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제가 볼 때는 충성 경쟁의 차원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가까워져야 당권을 잡는 것이고 또 공천권을 갖는 것이고 모든 걸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일부 언론의 분석이 저는 흥미로웠는데 이준석 대표가 우리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윤핵관들하고 대립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윤과 핵관을 분리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향신문의 기사가 있었거든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지금 충성을 다하는 그런 태도인데 네. 이 핵관들 장재원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대립하는 구도인 거고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핵관 세력하고 연합을 해서 이준석 대표라든지 이런 세력 이 네. 안철수 의원을 좋아하지 않는 세력하고 이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키는 윤석열 대통령의 손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을 첫째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거냐. 아니면 내버려 두면서 좀 혼란상을 계속 방조하면서 알아서 해봐라라고 할 것이냐. 저는 그게 오히려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예. 조금 다른 접근인데 네. 결국 이렇게 집안 싸움을 하는 큰 이유는 결국 당권 이후에는 공천이 있는 것이고 예. 공천 이후에는 대권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가까워지려는 그런 뭐 정치적인 몸부림일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오히려 그랬다면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의 장악력이 강했다면 이렇게 혼란을 겪을 이유가 없겠죠. 오히려 더. 그리고 지지율이 높았다면.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네. 벌써부터 차기 대권 이야기가 나와요. 뭐 오세훈 후보, 뭐 심지어는 한동훈 후보, 또 이준석 후보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 저는 대통령의 지금 낮은 지지율이 오히려 당내에서 이런 서로 간의 충돌을 좀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상황이 만들어진 점도 있다. 왜? 대통령 지지율이 80%, YS가 80% 될 때 당내 소란이 있었나요? DJ가 70% 넘어갈 때 당내 소란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이유가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해봅니다. 네.
두 분 해석이 조금 엇갈리긴 했는데요. 어찌됐든 달라야 좋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사실 통제가 잘 안 되는 스타일이기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까지 반기를 들어버리면은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흥미진진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뉴스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로 웰다잉, 즉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엔 정계 은퇴 후 웰다잉 문화운동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원혜영 전 국회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희연입니다. 네.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웰다잉 전도사라고 하면 다소 좀 어색하실 것 같아요. 근데 국회의원 시절 연명의료 결정법 제정을 하는데 큰 역할을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은퇴 이후도 웰다잉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내가 기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홍보하는 일을 포함해서 웰다잉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웰다잉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내후년 되면은 바야흐로 전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이 천만 노인 시대를 맞이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이 정말 필요하고 그것이 문화로 조성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웰다잉에 대한 논의가 커지면서 이번엔 조력존엄사법도 발의가 됐는데요. 이 조력존엄사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락사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쓰여서 혼란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의사조력 존엄사의 경우에는 또 의사가 처방만 해주고 약은 당사자가 알아서 먹는 경우가 있고 네. 또는 의사가 직접 약을 처방해서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게 지켜봐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안락사와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연명의료 결정법이 보장하는 자기 결정권은 적극적으로 의학을 동원해서 생명을 단축하는 일이 아니라 예.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안 받는 것이니까 그 점에서는 아주 분명히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안규백 의원이 국내 최초로 이른바 조력존엄사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 안락사 논의가 아주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20세기 말인 1997년에 미국의 오레곤주에서 처음 안락사법이 시정됐고요. 네. 또 유럽의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도에 이것이 허용됐기 때문에 20여 년의 역사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21세기에 새롭게 대두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는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또 여론 수렴을 하고 다양하게 좀 점검을 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외면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스스로 갖는다. 이런 것들은 물론 사회적 논의의 차원에서는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조력존엄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안락사, 의사조력 존엄사 이런 것을 바로
추진하는 것 이전에 현재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이 제대로 좀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다. 이제 겨우 100만 좀 넘는 분들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을 했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또 이거 법에 의해서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보건소인데 보건소들도 많은 데가 이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결정법이 활발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허용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안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아직도 허용되고 있지 않은 게 인공 영양 공급 같은 것은 지금 내가 결정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런 대상 종목도 확대하고 이런 일들이 우선되면서 안락사 문제는 신중하게 또 폭넓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명치료 중단을 환자 스스로가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가족이 만약에 나중에 가서 동의하지 않으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제정한 법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이기 때문에 네. 그 의사를 확실하게 해놓으면은 우선적으로 존중이 됩니다. 그전에는 이 의사가 분명하게 전달이 안 됐고 또 전달을 했더라도 법에서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명의료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해놓고 내 뜻을 명확히 밝히면 병원에서 존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 서울대병원 연구팀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약 8명은 안락사와 의사조력 자살에 찬성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조력전음사를 법제화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아주 폭넓고 신중하고 다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게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웰다잉 문화를 바르게 또 폭넓게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고 그런 토대 위에서 이 안락사 문제는 논의가 돼야지 사회적인 어떤 갈등이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사 내용을 보면요.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치료비가 부담돼서 안락사 제도화에 찬성한다. 이렇게 응답한 분들도 꽤 계셨는데요. 이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과 관련돼 있는 스스로 결정을 할 때 자신이 생명권과 관련돼 있는 결정이라기보다는 부담 주기 싫어서 이렇게 결정한다. 뭔가 좀 우리 사회에 모순된 현실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노인 빈곤율이 50%에 가깝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독사의 문제도 심각해지고요. 그래서 이런 생명의 문제를 다른 경제적인 문제, 비용의 문제로 접근하면은 정말 바른 논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노인들이 자기 삶을 품위 있게 누릴 수 있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과 또 문화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법제화를 말하기 전에 호스피스 병동 등 인프라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예,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으려면은 그 대안으로 호스피스 치료가 확대돼야 되거든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병원은 이런 말기 치료를 하지 않으니까 수입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운영에서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공익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는 호스피스도 아주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것도 다 돈벌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네. 앞서 이제 웰다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불편하고 꺼리는 인식이 좀 우리 사회에 있기도 하고 네. 또 부모님을 이제 먼저 보내드려야 하는 가족 입장에서도 쉽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정서적으로. 네. 근데 그런 면들을 인식을 바꾸는 작업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도 싶어요. 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요. 예. 노력이 필요합니다. 톨스토이가 일찍이 얘기했습니다. 죽음처럼 확실한 일은 없는데 사람들이 겨우살이는 항상 준비하면서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개탄을 했어요. 죽음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스스로 내 죽음과 관련된 문제들을 잘 결정하고 실천함으로써 내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것, 또 가족과 사회의 갈등이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웰다잉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네. 근데 조력조름사를 결정할 때요. 환자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걸 실행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제도화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의사조력 존엄사의 논의는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서둘러서 될 일도 아니고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품위 있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 웰다잉 기본법 같은 것도 조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들이 자기 삶의 마무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기 결정권이라는 관점에서 폭넓게 또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러한 문화가 조성된 위에 이 안락사 문제가 논의돼야지 바른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회적인 갈등이나 혼란만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웰다잉 좀 막연하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삶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개인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내 건강과 생명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권이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평생 모은 재산, 그게 크든 적든 간에 내 뜻대로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연명의료 사전의향서도 이제 겨우 100만 명 남짓이 쓰고 있고 유언장을 쓰는 사람이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결정할 문제를 내가 책임지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가족들이 부담을 느끼고 갈등을 하고 다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연명의료는 내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이나 유언장 작성 이런 것들이 좀 실천적으로 그런 것을 문화화할 수 있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원혜영 웰다잉 문화운동 공동대표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이번 주에는 전국에 비나 소나기가 자주 내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제주도에서 장마비가 시작되겠고 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장마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수도권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 충남 북부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